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등 호재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무조건 상장이 된다라고. 왜 우리한테 15,000원에 파느냐.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필요하대요. 25%를 모집을 해야 된대요.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대출까지 받아 청약 증거금을 넣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장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잠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함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그냥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작이라는 게 너무 쉽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한껏 부풀리죠, 아무래도. 거기서 살짝만 장난치면은 숫자는 뭐 만들기 나름입니다. (50대) 여성 정금여 씨는 올해 초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퇴근하는데. 아마 이제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지금 향후 이제 드론이 이제 유망하다. 드론의 활용 그런 걸 설명을 하면서 한 주당 15,000원씩인데 이게 공모가가 5만 원이 픽스가 됐다 하면서 이게 상장 날 당일 따상이 가면 75,000원 정도씩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타 소액 컨설팅 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15,000원. 공모가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왜 우리한테 15,000원에 파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가 필요하대요. 소액주주를 25%를 모집을 해야 된대요. 회사 측에서 위에서 15,000원에 이제 팔아라 매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싸게 4월 4일에 상장이 되지만 혹여라도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상장이 안 되면 저희들이 100% 환불 조치를 해줄 것이니까 전혀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사게 되죠. 환불을 해준다는데. 4만 원까지 찍었던 장외거래 주가는 결국 폭락했고 컨설팅 업체도 잠적했습니다. 4월 달쯤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주식이 한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2,500원도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1,000원. 거의 한 2만 주 정도 됐죠. 18,000주 정도. 2억이 넘으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막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막 미치고 그렇고 막 제가 심장병이 있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더라고. 막 호흡 곤란하고. 그놈들이 도망가는 전 씨는 직접 확인해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대표를 바꿔달라. 뭐 바꿔주지도 않죠.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뭐 하라고 하던데요. 자기들은 뭐 상장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상장 계획이 있다. 해당 업체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이름은 여러 가지던데 네. 그런 유사 투자 자문업체들 피해자분들 제보 받고 왔는데요. 네. 저희는 관계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장 준비는 계속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상장 날짜 같은 걸 좀 속인 건가요? 확정적으로? 그런 적이 없고 그쪽에서 뭐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다. 근데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그쵸. 우리 업체고. 전혀 뭐 협력 관계라든지 파트너 이런 것도 아닌 거죠? 네. 잠적한 컨설팅 업체는 BK 플러스입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BK 플러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명함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 전문 이 사람은 자체가 아예 유령인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 오기를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오거든요. 부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오기도 하고 여기 강동구에서도 왔어요.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한 3평에서 4평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작다. 그러니까 벽이 판넬로 돼 있어서 뚝뚝뚝 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계세요? 등기상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그 무슨 이상한 데에서 저희한테 불법으로 거기 주소를 해놨나 봐요. 그러면 세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자꾸 짐 사는 세입자가 이상한 보편물이 자꾸 오고 막 사람들도 가끔 오고 막 그런다, 사기당했다고 오고 막 이런다. 제가 전화를 그 BK 플러스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가 되고 무슨 얘기가 됐대. 뭔 얘기가 되냐? 내가 저 건물주인데 나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냐? 뭐가 있냐? 막 그랬더니 알았다고 황급하게 끊어버리더라고. 끔찍한 질문들은 많이 여쭤봤는데 네. 이런 유령 컨설팅 업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지금 장외 시세도 오늘 날짜로 42,200원이에요. 한 주당. 운이 저희가 자선 사업가는 아니에요. 상장되기 전까지 있잖아요. 이제 관리를 쪼개드리면서 이제 매도 시점까지 제가 같이 매도하고 거긴 이제 수익분 금액이 이제 5%가 이제 약속을 지켜주시는 조건이에요. 한 주에 4만 원이 넘는 주식을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믿냐라고 했더니 그 기존에 그런 수익을 냈던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증거 자료들을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면서 저를 이제 좀 설득을 했죠. 김진아 팀장이라는 사람이 소개시켜줬고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무조건 상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었던 거죠. 다시 김진아 팀장의 녹취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난사긴다. 이 기업의 대표, 지인, 친구분들, 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서로 끼리끼리 다 해먹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기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업 설명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화로 고객님께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 말에 피해자 이 씨는 비상장 주식을 700주 사들였습니다. 사기였다는 게 드러났지만 김진아 팀장은 이미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5개월 정도 관리해주는 척 하면서 상장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잠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소도 가짜고 아마 이름도 가짜이지 않을까. 회사도 명함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그냥 다 가짜였던 것 같아요. 이들의 사기 행각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까지 동원되다 보니 사실상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파는 상호도 허위의 회사이고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포 명함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도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상장되기 한 달 전쯤에는 다 도주를 해버리고 대포폰 다 바꾸고 사무실 다 옮겨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상장을 준비 중인 업체와 짜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비상장 주식 영업을 했던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장애 주식
관련 회사에서 유통하는 일을 했었고요. 영업을 담당했었습니다. 지금 한 8년 된 것 같고요. 장난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대표님 어차피 이제 곧 이제 머지 않으신 것 같으니 잘 정리하시고 사업 이제 마무리하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렴하게 주식을 떼온 다음에 엄청난 기술력, 상장 예정 엄청나게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비싼 가격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하는 거죠. 뭐 MOU 체결, 신문에다가 뭐 띄우고 이제 그런 거 사실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돈 주면은 이제 기사 띄워주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한껏 부풀리죠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복잡한 숫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만 장난치면은 숫자는 뭐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뻥튀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주식을 다 떠넘기고 이 회사는 불과 1, 2년 만에 폐업을 해버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베트남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신뢰했고 기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평택에 뭐 5,000평짜리 공장을 짓겠다 이런 기사였어요. 하는 데서도 이제 뭐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한 그 영상이 있어요. 투자 결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호재 기사들이었습니다. 촬영을 했던 그곳이거든요. 실제로 가니까 문이 닫혀져 있대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촬영용으로 그냥 열어놓고서 그 촬영이 끝난 뒤에 단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령 회사는 촬영되고 판매 하나도 안 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전기 오토바이 회사가 있는데 거기 있는 제품 이미지를 전부 다 따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거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이 같은 비상장 주식 사기는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그 주식 투자자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전화해서 비상장 주식이 3개월 후에 반드시 상장이 된다.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기입니다. 제일 밑에 말단 직원들은 말 그대로 텔레마케터로서 투자자들은 직접 기망을 해가지고 주식을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총책에서는 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주식을 미리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이렇게 자금을 그 입금받을 그 계좌 같은 거를 수급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 총책까지 국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TM 직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을 주로 사고 파는 비인가 텔레마케팅 업체입니다. 이 업체 면접에 직접 지원해봤습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기본은 저희는 이제 30. 파는 금액의 30%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종목차는 한 종목 보통 들어가면 4개월, 6개월. 좀 오래 하면 돼요. 짧진 않고. 이 업체에서의 비상장 주식 거래 자체가 불법이지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거 보여줄게요. 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하루 같은 날인가요? 네, 2,700, 150,
150, 1억 들어갔고. 저기서 이제 한 3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확실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아까도 1억짜리 매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3,000원 벌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차피 그걸 단일로 제가 현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싸주시는 거예요?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약간 불법성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안전한 건지 일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을 할게요. 만약에 된다고 해도 영업자는 크게 없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라고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주식이 원래는 인원주였거든요. 근데 올해 저번에 그랬어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투자 중개업, 매매업 인가는 아무나 안 줘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증권사, 뭐 외국계 증권사, 그 다음에 선물회사 이런 데들만 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영업체들이 이런 인가를 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제 인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랑 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장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상장을 하려고 하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상장 예비 심사 기업 목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회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 회사가 실제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스스로 쉽게 버는 돈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겁니다.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는 제가 돈을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쉽게 벌려고 했던 게 아닌가. 내 돈을 불려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작가들한테는 독자가 컸으면 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이게 지금 작가들이 너무 아프고 진짜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연재 중에 갑자기 급사한 작가들도 여러 명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과중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는 작가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냐. 웹툰 작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의 한 작업실.
데뷔 17년 차인 김달림 작가는 8년 전 스토리까지 직접 쓴 웹툰 운빨 로맨스의 드라마 제작 이후 최근에는 웹툰 작법서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이 느낌 나는 필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서걱서걱 되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려보실래요? 예, 느낌이 거의 종이 느낌이에요. 질감하고 예. 소리까지. 예. 한 컷을 그리고 채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구상부터 따지면은 최소 한 3시간? 아, 이렇게 완성된 하나가 나오기까지. 예. 배경이 이제 들어가. 배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까지 하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연재할 이야기를 이미 준비했지만 본격 연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연재를 하는 게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좀 커졌어요. 근데 저 같은 작가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40이 넘어가면은 작가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전처럼 이제 몸을 갈아 넣어서 하는 연재가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잡히기만 해봐. 원작 웹툰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면 원작 웹툰 조회수도 늘기 때문에 이른바 대박으로 이어집니다. 드라마가 방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영상 쪽에 그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평소 수익 그 유료화가 된 부분에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평소에 100배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업화된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면서 중견 작가조차 전직을 검토할 정도가 됐습니다. 시장이 커진 거에 비해서도 그렇게 잘 벌지 못하고 작가들은요. 그래서 스토리 쪽으로만 하려고 지금은 하고 있고요. 웹소설 쪽으로 많이 하려고 가고 있어요.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스타 작가도 등장한 반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버틴다고 말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이신인 작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히 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벌어놓은 거를 계속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상하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노동은 보통 하루 한 12시간 정도로 주 7일 정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예전에는 주 40시간을 일해서 지금 훨씬 심해진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된 한 웹툰입니다. 이 웹툰의 작화 작가는 건강상 문제가 생겼지만 연재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가들이 너무 아프고 진짜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컷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도 작가들이 너희들이 휴재도 안 하고 컷수도 더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리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1년에 2차례 플랫폼상에서 정기 휴재, 이른바 연재를 쉬는 방식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작가들의 건강 위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쉬게 하자. 근데 이제 수입이 없는 작가들도 많은 상황에 그나마 쉬면 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것마저도 못해서 그냥 나 연재할게요라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유급 휴재를 하도록 하자. 웹툰 작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85.4%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인한 작업 시간 및 휴식 시간 부족을 겪었고 85.1%는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번아웃은 보통들 다들 겪고 계시고요. 번아웃, 우울증, 공황장애 이 세 개는 조금 웬만한 작가님들이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들 그래서 약 먹으면서 마감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힌 뒤 구체적 시행 방안은 상생협의체를 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으로서 혼자 다 해결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가 문체부랑 같이 상생협의체도 꾸려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상생협의체 통해서 노동권이라든지 휴재권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안들이 개선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회당 컷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도 웹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과거엔 4, 50컷 수준이었는데 최근 회당 100컷 가까이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길어야 독자들도 좋아하고 회사들도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작가님 약간 길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외부 플랫폼이나 남들도 이 정도 하는데 우리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독자들도 너무 컷수가 작으면 왜 이것밖에 안 하느냐 막 이런 질타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옥의 레이스거든요, 사실은. 이에 따라 업계 자체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략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한화 분량을 80컷으로 우리 대략 기준을 정하자. 그러면 내가 조금 느린 호흡이 있는 친구들은 그 80컷 조금만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만목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하자고 합의를 본다면 아마 지금 작가들이 자기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작품을 하고 있고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도 웹툰 작가를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제 미니멈 개런티라는 건데 이제 최소로 보장되어 있는 수익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약간 원고료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제가 유료 수익으로 다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또 차감 방식이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료 수익을 얻기가 엄청나게 힘든 구조기는 해요. 현재 웹툰 상황이.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에서 불공정 계약 경험 비중은 2020년 기준 52.8%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 사례로 가장 많은 것은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이 2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웹툰은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이어가지고 저작권은 사실 따로 갖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다 양도해버리는 계약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계약서를 봤냐면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의 저작권은 그대로 회사에 귀속이 되지만 제가 그동안 받은 제 노동의 MG는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계약서를 다들 이게 약간 불공정 계약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관련 협회에서도 불공정 계약이 많은 상담 사례를 차지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게 권고에 그치다 보니까 여전히 불공정 계약에 관련된 저희 협회에 의뢰해오는 건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하는데요. 작가들의 열악한 상황뿐만 아니라 웹툰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 플랫폼별로 새 작품을 매일같이 공개하면서 다양했던 주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스튜디오 양산의 작품들은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 작가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장르적 다양성은 답보받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이 계속되면 히어로의 얘기들만 펀치는 작품들만 넘치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작가들의 과도한 노동과 불합리한 수익 구조, 스튜디오 제작 체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국 웹툰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K-웹툰 바람이 불면서 웹툰 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웹툰이 저희가 한 2조 원 시장 정도 예상을 하고 사실 어느 정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올해 목표를 거의 4조 원 시장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웹툰 관련 전공이 전국에 40여 개나 되고 올해 처음으로 65명의 신입생을 뽑은 학교도 있습니다. 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 학과에 온 것이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으니까 이 작가를 선택한 거잖아요. 장래의 희망은 웹툰 작가 그대로인데 이제 그림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학 때는 이제 스토리를 중점으로 연습을 한 것입니다. 관련 단체와 노조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작가의 건강권과 장기적 활동을 뒷받침해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관련 성명까지 냈습니다. 연재 중에 갑자기 급사한 작가들도 여러 명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면서 환기가 됐을 뿐이지 과중한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업계나 모든 작가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냐. 적어도 연재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에 얽매여서 플랫폼이 원하는 컷수를 그려내고 그 플랫폼이 원하는 마감을 맞추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전 플랫폼 노동자라고 넓게 봐서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웹툰 기반으로 만들어져 1, 2편 모두 1000만 이상의 관객이 본 신과 함께. 성공의 바탕에는 명확한 이익분배 구조가 있었다고 당시 영화 제작자는 말합니다. 성공한 작품을 갖고 있는 원작자가 막 되게 가난해. 그럼 누가 그 산업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뭐 주호민 작가님은 또 주호민 작가님 인생을 지금 또 뭐 방송인 셀럽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사시는 걸 보니까 저는 너무 응원하고. 그 프로시어가 잘 된 모범적인 케이스네요. 그건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죠. 저는 항상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받으시는 분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랑 주호민 작가님은 그 이후에 이걸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K웹툰이 최근 각종 지표상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사이 대부분의 웹툰 작가들은 작업실 옆에 간이 침대에 잠시 몸을 의지한 채 마감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되새겨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능동적으로 후보에게 수용할 것을 종용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언론 윤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뭐 일간지 기자가 이제 건설업자로부터 4억 3,500만 원을 이제 수사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알선죄 혐의가 적용돼서 이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메이저 언론사가 이권에 개입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지난 6일 지방선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선거 브로커 2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5월 전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에게 불법 제안을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건설사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오는 대신 당선되면 전주시가 진행하는 건설공사 사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예비후보에게 요구하거나
선거운동을 대가로 전주시의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려면은 한 약 200명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매월 50만 원을 줘야 된다.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와서 그 선거운동을 하겠다. 전주시장이 되면은 그 개발업체, 건설업체에 인허가권을 줘라. 예비후보는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지역 주요 일간지의 현직 기자 C씨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기자가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기자와 지인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내용이 공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자 C씨의 수상한 녹취록은 지난 4월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권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저희 전주 MBC를 통해 공개되면서 최근 선거 판세가 요동을 치고 있죠.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시게 된 경위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녹음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해서 그걸 들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갑자기 눈앞에 확 나타났을 때의 어떤 충격, 그런 느낌이었어요. 녹취록에서 C 기자는 앞서 예비 후보와 만나 선거 브로커의 제안을 받으라고 권했다고 말합니다. 국회 경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그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능동적으로 후보에게 수용할 것을 종용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왜 안 받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고 기자가요? 네, 종용을 했다는 거죠. 녹취록에서 해당 기자는 선거 브로커들의 자금 출처와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한 군데에서는 3억, 한 군데에서는 2억, 다른 군데에서 2억, 7억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중선 후보가 이런 그 선거 운동,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선거 운동을 거부해서 이렇게 돈 받아온 A라는 사람이 난처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 선거 브로커의 현직 기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감시라든지 권력 감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앞장서야 될 언론이 오히려 이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브로커들과 결합해서 이런 혐의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현직 기자 연루 의혹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입니다. 동종업계 감싸기라고 우리가 많이를 하잖아요. 기자가 이 안에서 어떻게 연결고리망을 갖고 어떤 이권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근데 이런 보도가 저희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건을 방치한 거라고 봅니다. 해당 기자가 속한 지역 일간지는 이번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해당 기자를 직무 배제했고 전북기자협회는 전북도민에게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녹취록의 발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기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인의 윤리 위반은 경남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말 국내 유력 종합일간지의 경남 주재 기자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겁니다. 모 일간지 기자가 이제 건설업자로부터 이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이제 올해 초부터 우리 수사를 진행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이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올해 이제 5월 하순경에 이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4억 3,500만 원을 이제 수사한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 당시 해당 기자는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현직 기자 신분이었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일간지 기자가 건설업자에게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돕겠다며 대가를 요구해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이제 그 건설업자가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을 돕겠다고 기자가 나서서 이제 뭐 자치단체 승인 과정을 좀 챙겨본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이제 어떤 지점장과의 자리를 주선을 해서 대출 승인이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돕는다든지 이런 대가로 이제 금품을 수수했다. 그게 이제 기소 요지였거든요. 해당 기자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팔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일부 받은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직 기자는 그 부산에 있는 땅 매매 대금을 받은 것뿐이다 하면서 이제 그 공소 사실 전체를 지금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는 기자가 구속되자 해고 처리를 하고 지역사회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영향력이 있는 만큼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사회적으로 요구받는데 기자가 그런 이제 그 이권에 개입한 것을 보면 특히 중앙지 기자가 그런 행동을 한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지만 지역 언론들은 이 사건 보도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건 올해 초지만 5월 말 구속될 때까지 거의 보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구속이 되기 전까지 기사화가 많이 안 됐던 거는 뭔가 구속이 되거나 경찰이 좀 발표를 하거나 이걸 기다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같은 그 알고 지내는 기자끼리 약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긴 좀 난감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가요?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다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을 올해 초에 들었던 것 같고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뭐 다른 기자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소 단계라든지 재판 넘어갔을 때 그때 좀 취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정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경남도청 중앙지기자단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기자를 지난 4월 기자단의 대표격인 간사로 선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해당 기자가 구속된 이후에야 기자단은 해당 언론사의 기자단 가입을 제안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수사나 내사 단계를 알고 있는 정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단 간사로 그 해당 언론인을 다시 재선임했고 그것이 구속될 때까지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그 동료 기자의 비리를 덮어준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이죠.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도 언론인들의 윤리 위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까지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개된 판결문은 52건, 이 가운데 언론인이 포함된 사건은 12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자와 금품 수수, 청탁이 포함된 1심 판결문을 검색했더니 최근 4년 동안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기사를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였습니다. 그 대중이 뭔가 권한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뭐랄까 접근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인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그 사리사욕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기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자단에서 뭔가 유감 표명하고 이거 약간 나쁘게 말하면 유체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뭐 개인의 일탈이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일탈이 그렇다면 그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에다가 연대 책임을 지어서 그 연대 책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 개인을 뭐랄까 그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통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해요. 이건 인류 역사상 예외가 없었잖아요. 전북 익산시가 만든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는 그 대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례는 언론사나 취재기자가 취재나 보도와 관련해 익산시의 주민이나 관공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갈, 금품 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고 규정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 윤리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토시 잘 다듬어서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서 기자들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첫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범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언론계 스스로가 내부의 치부를 더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대중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와 언론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언론사는 언론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후속 보도, 그다음에 추적 보도, 심층 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걸 연결망을 끊고 다시 이런 재발 방지를 마련할 것인지 이건 기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성명을 통해 가지고 촉구한다고 해서 촉구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보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도로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